K2에서는 4명 중 1명이 목숨을 잃어요. 그런데 진짜 이상한 죽음이, 그런 일은 애초에 일어나면 안 되는 베이스 캠프에서 일어났어요. 산 경험 많은 알피니스트였고 수십 번이나 등반을 해온 사람이었죠. 단 1분짜리 실수 하나, 사는 그를 정상 쪽으로 한 발자국도 내딛지 못하게 하면서 죽음으로 몰았어요. 해발 8,611m, 지구에서 두 번째로 높은 본구리. 그런데 돌아오지 못한 사람이 가장 많은 곳이기도 해요. K2, 바로 이곳이죠. 자비 없는 산. 정상에 오른 등반가 4명당 1명이 죽음을 맞이해요. 에베레스트는 20명 중 1명이 목숨을 잃지만 K2에서 그 확률은 4명 중 1명이에요. 이건 그냥 숫자가 아니에요. 자연이 직접 내리는 판결 그 자체죠. 현지 사람들은 이 산을 초고리, 거대한 산이라고 부르죠. 전 세계 산악인들에게는 또 다른 이름이 있어요. 와일드 마운틴, 야생의 산 또는 식인산. 이 산에는 쉬운 길이 하나도 없어요. 한 걸음 한 걸음 가파른 얼음벽과 암벽을 오르는 거죠. 한 발 내딛는 것도 결국 추락과 맞닿아 있어요. 바람은 최고 200km까지 속도를 내고 사람을 나무십처럼 휩쓸어 버려요. 기온은 영하 60도까지 뚝 떨어지고요. 그 정도 높이에선 몸이 아주 천천히, 하지만 피할 수 없게 죽어가요. 공기 속 산소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양의 3분의 1밖에 없어요. 겨울이 되면 K2는 단순한 산이 아니라 얼굴 없는 사형 집행인으로 변해버려요. 2021년 전까지 겨울철에 K2를 올랐다가 살아서 돌아온 사람은 한 명도 없었거든요. 수십 번의 원정이 시도됐지만 전부 실패였어요. 추위가 장비를 망가뜨리고 폭풍이 산악인들을 수주간 산허리 어딘가에 가둬두곤 했죠. 눈사태는 몇 초 만에 대원 전체를 삼켜버리고요. K2의 겨울에는 일반 등반의 규칙이 통하지 않아요. 평소처럼 고산에 적응하는 일정도 여기선 의미 없어요. 음식과 연료를 아무리 챙겨가도 폭풍이 2주 이상 계속되면 결국 다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정말 무서운 건 여기에선 구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헬리콥터는 7,000m 이상은 못 떠요. 공기가 너무 희박해서 회전 날개가 힘을 못 쓰거든요. 설령 조종사가 무리를 한다 해도 바람이 기계를 그대로 바위에 집어던질 수 있어요. 그래서 겨울 K2에선 구조작전이 아예 없어요. 무슨 일이 생기면 당신은 그냥 완전히 혼자가 되는 겁니다. 베이스 캠프는 해발 5,000m에 있어요. 평범한 사람한텐 이미 여기서부터 산소 부족이 시작돼요. 하지만 K2 등반가들에겐 그곳이 집 같은 곳이죠. 유일하게 좀 휴식하고 추위를 피하고 긴 등반 끝에 정신을 추스를 수 있는 곳. 모두가 이곳만큼은 안전하다고 생각했어요. 2011년에서 2012년 겨울 파키스탄의 카라코람 K2로 한 팀이 도착해요. 이들은 그동안의 실패를 반복할 생각이 없었죠. 모험가들이 아니라 세계 최고 수준의 전문가들이에요. 이런 산을 겨울에 도전하는 건 오직 최고들 뿐이죠. 11명, 전부 국제 마스터급 선수. 엘브루스, 파미르, 히말라야 모두 정복해본 실력자들이고요. 등반만 해도 수십 번이 넘고 한 번만 잘못 디뎌도 바로 낭떠러지에 떨어질 만큼 위험한 산을 넘나든 사람들이에요. 그냥 배낭 메고 여행하는 관광객 그룹이 아니라 진짜 돌격대죠. 러시아 산악계의 전계 중 전계. 남들이 쳐다보지도 않는 곳을 직접 올라가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원정대장은 빅토르 코즐로프. 이 사람에게서 규율은 단지 단어가 아니라 그야말로 생존의 종교 같아요. K2의 겨울엔 즉흥이나 게으름, 망설임이 통하지 않아요. 여기선 약해질 권리도 실수할 자유도 없다는 말이죠. 코즐로프는 팀을 마치 군사작전처럼 짜임새 있게 운영해요. 맡은 역할이 정확하게 나눠져 있고 혼자만의 영웅심은 없어요. 각자 자기 구역을 책임지고 바로 옆 동료의 생명까지 지켜야 하죠. 무정인은 2시간마다 꼭 체크하고 루트에 나가는 시간도 늘 스케줄대로 지켜요. 해지기 전엔 무조건 캠프로 돌아와야 하고 어떤 이유로도 계획에서 벗어나는 건 절대 허용되지 않아요. K2산에서는 이런 철저함이 안 지켜지면 바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팀원 중엔 의사인 블라디미르 바슈키로프가 있어요. 이 사람 이미 해발 8,000m 넘는 산도 올라본 경험 많은 베테랑이에요. 그의 임무는 모든 대원의 몸 상태를 꼼꼼히 살피는 거죠. 폐부종, 뇌부종, 동상 이런 것들이 고산에서 몇 시간만 해도 생길 수 있거든요. 바슈키로프는 자신이 베이스 캠프에 있어야 한다는 걸 확실히 알아요. 이건 단순한 대비가 아니라 필수죠. 그리고 등반 대원 중엔 비탈리 고렐릭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42살 노보시비르스크에서 온 엔지니어예요. 이 사람만큼은 산을 일로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열정으로 수년간 꾸준히 훈련해온 사람이죠. 고렐릭은 초보가 아니에요. 이미 파미르의 7,000m, 카프카스의 힘든 루트도 경험했거든요.
말수는 적고 묵묵하지만 확실히 일해요. 동료들은 잘 알아요. 고렐릭이 밧줄을 잡았다면 그 밧줄은 절대 헐겁게 걸려있지 않다는 걸요. 산에 오른다고 말하면 진짜 오릅니다. 이 사람은 괜한 말이나 허세가 없고 약속한 건 반드시 해내니까 팀에서 정말 신뢰를 받아요. 오버도 없고 불필요한 드라마도 없죠. 하지만 K2 겨울산에서는 결국 어떤 드라마도 피할 수 없어요. 아무리 침착하고 믿음직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렐릭은 이 중에서 진짜 중요한 역할을 맡아요. 중간 캠프를 세우고 팀이 오를 수 있게 필수적인 고정 로프를 설치하는 일이죠. 여기서 하나라도 실수하면 뒤따라가는 모든 사람이 위험에 처하게 돼요. 고렐릭도 코즐로프도 팀원 모두 그걸 너무 잘 알아요. 결국 고렐릭이 이 규칙과 원칙의 대가를 가장 먼저 경험하게 되죠. 이제 시간은 2011년 열이틀이 지난 12월 말이에요. 팀은 고소 적응을 마치고 드디어 진짜 중요한 첫 번째 산행을 준비합니다. 목표는 해발 7,000m의 캠프 3 설치. 그걸 위해서는 수백 미터에 달하는 밧줄을 빙벽에 늘어뜨리고 텐트 자리도 잡아야 하고 마지막 정상 공격을 위한 길을 닦아야 해요. 아침 6시 기온은 영하 40도. 바람이 산 경사면에 쌓인 눈을 휩쓸고 가며 하얀 먼지처럼 얼굴을 때리는데 마치 모래폭풍 같아요. 고렐릭은 동료들과 함께 베이스 캠프를 나섭니다. 지금부터 최소 8시간 동안 오르막 한 걸음 한 걸음이 중력과 추위와 고단한 자기 몸과의 싸움이에요. 몸이 멈추라고, 돌아가라고, 내려가라고 비명을 질러도 그들은 계속 올라가죠. 겨울의 K2 루트는 평범한 등산로가 아니에요. 빙벽과 암벽이 뒤엉킨 수직의 미로 같죠. 경사각도 70도, 얼음벽에 아이스바를 잘못 치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곳도 있고 눈다리 아래로는 거대한 크레바스가 숨어 있어서 누군가의 무게에 바로 무너질 수도 있어요. 여기서는 그저 걷는 게 아니라 직접 길을 만들어야 합니다. 등방아들은 빙벽에 스크루를 박아요. 그러니까 스틸로 만든 얼음 나사예요. 이것들이 로프를 지탱하니까 정말 중요한 파트죠. 각 스크루는 반드시 20cm 이상 깊이 박혀야 해요. 그러려면 살을 내는 추위에 수십 번 망치를 두드려야 하고 손가락이 점점 감각을 잃어가는 와중에도 얼음은 금속에 닿아서 불꽃이 튈 정도로 단단해요. 로프는 한 지점에서 다음 지점까지 또박또박 연결돼 갑니다. 이 난간이 바로 사람을 수 킬로미터 아래의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걸 막아주는 유일한 방어선이에요. 카라비너 하나가 줄에 걸려 있는데 만약 네가 미끄러지면 그냥 매달리게 되고 줄이라도 끊어진다면 그럼 정말로 끝장이죠. 고렐릭은 완전 철저하게 작업하고 있어요. 매듭 하나하나 다 확인하고 로프마다 한 번씩 잡아당겨 봅니다. 그는 잘 알아요. 며칠 후면 바로 이 길을 팀 전원이 지나게 되고 자기가 실수 단 하나라도 하면 그중 누군가는 돌아오지 못할 거라는 걸요. 여기선 작은 실수 하나가 그냥 사형 선고와 다름없거든요. 시간이 1시간, 2시간, 3시간 흐릅니다. 팀은 베이스 캠프 2를 지나서 해발 7,000m 지점까지 올라가요. 여기가 바로 이른바 죽음의 존이라는 곳인데 이 고도부터는 인간의 몸이 더 이상 회복을 못해요. 여기선 진짜로 시간 지나가는 매 순간이 사람 생명을 좀씩 깎아먹는 셈이죠. 숨을 아무리 최대로 쉬어도 산소가 모자라고 심장은 가만히 있어도 분당 120번을 뛰어요. 뇌는 생존에 덜 중요한 기능부터 차례로 꺼버립니다. 손발이 둔해지고 반응도 점점 느려지죠. 그러다가 자연이 갑자기 공격을 해옵니다. 눈폭풍이에요. 이게 그냥 눈사태가 아니라 완전 다른 거예요. 산꼭대기에서 바람이 쓸어내린 눈구름이 마치 폭풍처럼 한꺼번에 덮쳐오죠. 시야는 완전히 0이 되고 숨쉬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해져요. 코랑 입, 심지어 고글 안까지 눈가루가 들어옵니다. 등방아들은 그냥 얼어붙은 채로 바위 틈에 몸을 바짝 붙이고 기다려요. 왜냐면 이런 데서 움직이면 그야말로 방향 감각을 잃고 낭떠러지로 바로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고렐릭은 아이스엑스 꽉 쥐고 서 있습니다. 바로 옆엔 그의 동료. 둘 다 아무 말 없이 버팁니다. 서로 얘기해봐야 소용없으니까요. 어차피 바람소리에 다 묻혀버리거든요. 한 10분 정도 눈폭풍이 몰아치다가 갑자기 시작된 것처럼 뚝 멈춥니다. 팀은 조심스럽게 다시 이동을 재개해요. 세 번째 캠프를 세웁니다. 좁은 눈밭을 깎아서 만든 작은 장소에 텐트 2개를 딱 설치해요. 바로 이 자리에서 팀은 마지막 정상 등반 전까지 머물게 될 거예요. 오늘 일은 여기서 끝. 이제 내려가야죠. 근데 하산이 등반보다 위험하다는 건 모든 등반가가 다 압니다. 올라갈 땐 힘도 넘치고 집중력도 좋은데 내려올 땐 이미 기진맥진하고 몸은 탈수 상태고 뇌도 반쯤은 꺼진 상태거든요. 그래도 고렐릭은 그냥 내려갈 수가 없었어요. 마지막 중요한 일이 남아 있었기 때문이죠. 보니까 확보 로프 하나가 너무 헐겁게 매여 있는데 그 아래가 바로 낭떠러집니다.
이대로 두면 다음 팀이 이걸 건널 때 로프가 미끄러질 수도 있고 아이스 스크루가 빠질 수도 있고 그러면 진짜 위험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바로 고렐릭이 나선 거예요. 다른 멤버들 하나둘씩 하산을 시작하고 고렐릭만 남아요. 문제 구간에 다가가서 배낭 풀고 카라비너랑 슬링 꺼내서 다시 작업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날씨가 순식간에 돌변해요. 하늘엔 잿빛 구름이 몰려들고 바람이 점점 강해지다가 갑자기 세차게 붑니다. 기온도 또 10도 가까이 뚝 떨어지죠. 영하 50도. 7,000m에서 맞는 영하 50은 그냥 춥다고 끝낼 수준이 아니에요. 진짜 아무 피부 노출돼 있으면 그야말로 순간에 동상 걸리죠. 고렐릭은 두꺼운 특수 장갑을 꼈지만 그 위로도 냉기가 스며들어 오기 시작해요. 몸은 빨리 움직이고 싶은데 이 고도에선 그게 뜻대로 안 돼요. 손도 무거워지고 머리도 점점 느려집니다. 그래도 그는 끝까지 작업을 멈추지 않아요. 손가락이 말을 안 들어요. 줄이 카라비너에 엉켜버렸죠. 풀어야 해요. 그러려면 장갑을 벗어야 하죠. 고렐릭은 이 원칙을 잘 알아요. 겨울에 높은 데서 절대 장갑을 벗으면 안 돼요. 절대로. 단 1초도. 그런데 줄이 도저히 안 풀려요. 그래서 고렐릭은 전에 수십 명의 등반가들이 비슷한 상황에서 했던 걸 하기로 해요. 이렇게 생각하죠. 겨우 1분이면 돼. 1분만 참으면 끝이야. 그는 오른손에 장갑을 벗어요. 차가움이 바늘처럼 피부를 찔러요. 손가락이 순식간에 저려오고 감각이 없어져요. 하지만 고렐릭은 멈추지 않아요. 줄을 풀고 카라비너를 고정해서 텐션을 확인해요. 이제 끝. 다시 장갑을 끼려는데 손가락이 이미 말을 안 들어요. 남의 손 같아요. 뻣뻣하고 나무 같죠. 간신히 장갑에 손을 집어넣고 하강을 시작해요. 1시간이 지나요. 고렐릭은 고정된 줄을 타고 내려가요. 손이 아프기 시작해요. 처음엔 그냥 묵직하게 쑤시더니 점점 날카롭고 쿡쿡 쑤시는 통증이 느껴지죠. 이건 좋은 징조가 아니에요. 조직이 얼 때 처음엔 감각이 무뎌지거든요. 그러다 통증이 오면 그게 바로 세포가 망가지기 시작했다는 신호예요. 얼음 결정이 세포막을 안에서 터트리고 혈관은 수축하며 산소를 못 보내요. 조직이 죽기 시작하죠. 동상 1도는 손가락이 빨개지고 좀 저려요. 그냥 지나가요. 2도는 물집이 생기고 많이 아프지만 그래도 회복돼요. 3도는 조직 괴사가 와요. 이건 치료가 안 돼요. 그냥 절단밖에 없죠. 고렐릭은 캠프 2에 도착해요. 장갑을 벗어요. 손가락이 진한 남색으로 변하고 퉁퉁 부었어요. 피부엔 물집이 잔뜩 생겼고 조금만 닿아도 엄청 아파요. 동료 한 명이 손을 보고 고개를 저어요. 너 이제 내려가야 해. 바로. 고렐릭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여요. 무슨 뜻인지 알죠? 등반은 더 이상 불가능해요. 정상은커녕 마지막 어택도 아니고 이 흔하디 흔한 줄 작업에서 다 끝나버린 거죠. 이제부터는 시간과의 싸움이에요. 7,000m에서 베이스 캠프 5,000m까지 내려가야 해요. 고도 차이가 2,000m나 돼요. 보통 때라면 6시간에서 8시간쯤 걸릴 거리죠. 하지만 고렐릭에게 이 시간은 완전 고문이었어요. 한 걸음마다 손에 쿡쿡 쑤시는 통증. 손가락이 너무 부어서 장갑이 피부를 파고들죠. 그는 손을 위로 들어 올리면서 조금이라도 피가 덜 가게 해보지만 별 소용 없어요. 동료들이 옆에서 말없이 같이 걷고요. 누구도 이제 고렐릭의 등반이 끝났다고 입 밖에 내지 않아요. 여기선 아쉬워도 티 안 내요. 해야 할 일은 그냥 걷는 거죠. 고렐릭은 계속 내려가요. 1시간, 2시간, 3시간. 통증이 단 한순간도 사라지지 않아요. 그냥 이제 통증이 일상이 되어버린 거죠. 숨쉬기, 걷기, 길에 집중하는 모든 게 다 그 고통 위에 깔려 있어요. 이를 악물고 또 내려갑니다. 마침내 저 멀리 베이스 캠프 텐트가 보여요. 5,000m. 공기가 여기선 조금 진해지고 숨쉬기가 덜 힘들어요. 하지만 얼어붙은 손에겐 고도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이미 손은 망가졌으니까요. 고렐릭은 의료 텐트로 겨우겨우 도착해요. 원정팀의 의사인 블라디미르 바슈키로프가 벌써 기다리고 있었죠. 누군가 무전으로 미리 말해줬어요. 바슈키로프가 조심스레 장갑을 벗겨요. 장갑이 피부에 달라붙었네요. 고렐릭은 이를 악물고 있지만 소리는 내지 않아. 상황이 정말 심각해. 손가락이 평소보다 2배나 부어올랐고 피부는 어두운 보라색에 군데군데 파랗게 멍들었어. 동전만 한 물집도 여러 개 생겼고 몇몇은 이미 터져서 맑은 액체가 새어나오고 있지. 바시키로프는 짧게 침묵하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 3도야. 어떤 부분은 4도일 수도 있겠어. 동상 4도는 피부나 근육뿐 아니라 뼈까지 손상될 때야. 이건 되돌릴 수 없어. 거의 확실히 절단이야. 고렐릭이 고개를 끄덕여. 그는 등방하니까 무슨 뜻인지 잘 알고 있지. 바시키로프가 처치를 시작해. 멸균 거즈로 상처를 감싸고 진통제를 줘. 감염 막으려고 항생제도 챙기고. 하지만 둘 다 알아. 이건 임시방편일 뿐이야. 진짜 치료는 병원에서만 할 수 있거든. 문제는 가장 가까운 병원이
베이스 캠프에서 150km쯤 떨어진 스카르두에 있다는 거지. 이제 필요한 건 신속한 이송이야. 원정대장인 코즐로프가 위성전화로 파키스탄 코디네이터와 연락해서 상황을 설명해 헬기 지원을 요청하지. 답변은 금방 돌아와. 헬기는 올 거라고. 그런데 오늘은 아니야. 날씨가 점점 나빠지고 있대. 시야도 너무 안 좋아지고 이런 환경에선 조종사들도 감히 이륙하지 않아. 너무 위험하니까. 출발은 내일로 연기되고 어쩌면 모레로 미뤄질 수도 있지. 고렐릭은 베이스 캠프에 남게 돼. 바시키로프는 몇 시간마다 거즈를 갈아주고 천도 확인해 궤조가 시작되는지 살펴보고 다행히 아직까진 다 통제되는 상황이야. 통증은 심하긴 한데 억지로 견디고 있어. 팔은 처치가 된 상태고 감염도 없어. 팀원들은 계속 정상에 도전할 준비를 하고 계획은 그대로야. 고지대 캠프 설치하고 날씨가 좋아지는 시기를 노려서 정상으로 올라갈 거지. 고렐릭은 동료들이 장비 챙기는 걸 바라봐. 자기 자리도 그곳이어야 했는데 이젠 아래에서 기다릴 수밖에 없어. 하지만 진짜 싸움은 이제 시작이야. 밤이 찾아오고 고렐릭은 텐트 안에서 침낭을 둘둘 말고 누워 손이 콕콕 쑤시지만 억지로 잠을 청하려고 해. 내일이면 헬기가 온대. 내일이면 끝날 거라 믿고 그런데 몸은 또 다른 반응을 보여. 아침이 되자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지고 숨쉬기가 힘들어져. 마치 폐가 물로 꽉 찬 것처럼 한 번 숨을 들이쉬어도 부족하고 다시 한 번 깊게 들이마셔도 여전히 모자라. 바시키로프가 텐트로 들어오더니 뭔가 이상하다는 걸 바로 알아채. 고렐릭은 배낭에 등을 기대 앉아 짧고 빠른 호흡을 반복하고 있어. 입술이 약간 파랗게 변했지. 명백한 저산소증 증상이야. 의사는 청진기를 꺼내 폐소리를 들어봐. 그리고 이마를 살짝 찌푸리지. 두 폐에서 들려오는 젖은 듯한 거품 섞인 소리. 이건 폐부종이야. 고산 폐부종은 산에서 만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합병증 중 하나야. 원리는 단순하면서도 무서워. 높은 곳에선 폐혈관에 압력이 올라가면서 모세혈관에서 액체가 기도로 새어나오기 시작해. 가스 교환이 이루어지는 작은 주머니들이 하나둘 물로 차지. 폐가 점점 차오르고 결국 사람이 자신의 폐에 빠져 들어가게 돼. 안에서부터 익사하는 셈이지. 고렐릭이 바로 그런 상황이야. 원래 고산 폐부종은 고도에 갑자기 오르거나 적응할 시간 없이 빠르게 움직였을 때 생겨. 하지만 고렐릭의 경우에는 원인이 달랐어. 동상 때문에 몸에 염증 반응이 시작됐어요. 몸은 손상된 조직을 회복시키려고 모든 힘을 쏟고 면역 시스템은 비상 모드로 전환됐죠. 근데 해발 5,000m에서는 원래 각 세포가 한계까지 버티고 있는데 이런 염증이 폭탄처럼 작용한 거예요. 결국 폐혈관이 감당을 못합니다. 혈관이 새기 시작하고 그새 액체가 차오르죠. 바시키로프는 망설이지 않고 움직여요. 고렐리크한테 덱사메타손을 줍니다. 아주 강한 항염증제예요. 그리고 산소통을 연결해서 적어도 피 안에 산소 농도라도 높여주려는 거죠. 여기서 표준 치료는 오직 하나예요. 가능한 한 빨리, 최대한 낮은 고도로 내려가는 것. 조금이라도 더 내려가야 살아날 가능성이 커지는 거예요. 해발 300m씩 내려갈 때마다 희망이 하나씩 살아나는 셈이죠. 그런데 문제는 고렐리크는 이미 가장 낮은 곳, 베이스 캠프에 있다는 거예요. 이 베이스 캠프도 해발 5,000m입니다. 여기서 더 낮은 곳은 오직 계곡뿐인데 얼음 위를 걸어서 이틀이나 사흘은 더 가야 해요. 그 상태로는 도저히 불가능하죠. 답은 딱 하나 남아요. 헬기. 당장 호출해야 합니다. 코즐로프가 바로 무정이를 잡습니다. 상황을 설명하고 이건 정기적인 대피가 아니라 진짜 생사의 기로라고 무조건 강조하죠. 하지만 대답은 똑같아요. 날씨가 너무 나빠서 헬기가 못 뜬다는 거예요. 앞을 풍간도 못할 정도로 시야가 막혀 있고 바람은 말도 못하게 강하게 불고 헬기는 못 와요. 그래서 고렐리크는 텐트 안에 남아 있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쓰고 숨 하나하나가 너무 힘들어요. 호흡을 할 때마다 거친 소리가 끊임없이 들리고요. 바시키로프는 바로 옆에 앉아 맥박, 혈압, 산소 포화도를 체크해요. 숫자는 전부 안 좋아요. 그리고 시간 갈수록 더 나빠지고 저녁이 되자 고렐리크의 호흡이 달라져요. 숨 쉴 때마다 마치 물속에서 숨 쉬는 것처럼 끈적한 소리가 들립니다. 텐트 밖에서도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을 정도예요. 이걸 죽음의 신음이라고 부르는데 의학적으로는 습성천명이라고 하죠. 폐에 액체가 너무 많이 차서 공기가 거품을 만들면서 나오는 소리예요. 바시키로프는 알아요. 이제 정말 마지막 단계라는 걸. 만약 이대로 부종이 더 심해진다면 고렐리크는 말 그대로 육지에서 익사하는 셈이에요. 살아남으려면 뭔가 더 해야 하니까 바시키로프는 덱사메타손의 용량을 더 올리고 이뇨제도 추가합니다. 몸에 있는 물을 소변으로 빠져나가게 하는 약이죠. 병원이었다면 효과가 있었겠지만 여기 5,000m에서는 게다가 텐트 안에선 온도가 거의 0도이고 효과가 거의 없어요. 고렐리크는 몸을 거의 움직이지 못합니다. 산소 마스크를 쓰고 눈은 감은 채 누워 있어요.
잠이 드는 것도 아니고 열린 눈을 뜰 힘조차 없어요. 몸의 모든 세포가 버텨보려고 싸우는 거죠. 맥박은 분당 140회까지 뛰고 혈압은 계속 떨어지고 산소 포화도는 겨우 70이에요. 정상은 95 이상이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70이 되면 뇌부터 기능이 멈추기 시작합니다. 바시키로프는 알아요. 여기서는 의학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인공호흡기도 없고 폐에 찬 액체를 빼낼 방법도 없고 약 몇 가지와 산소통이 전부예요. 그것도 곧 동날 거고요. 그래서 텐트 밖으로 나가서 코줄로프에게 다가갑니다. 내일 아침에 헬기가 못 오면 고렐리크를 잃게 될 거야. 코줄로프는 아무 말도 안 해요. 바시키로프가 절대 과장해서 말하지 않는단 걸 너무 잘 압니다. 코줄로프도 산에서 죽음을 수없이 봤으니까 지금 고렐리크가 진짜 벼랑 끝이라는 걸 직감해요. 밤이 흘러가고 모두 잠 못 이루고 고통스러운 기다림만 이어집니다. 누군가는 라디오에서 일기예보를 듣고 있고 누군가는 그냥 불 옆에 앉아 불꽃을 바라보고 있어요. 고렐릭의 텐트 안엔 산소 농축기 소리랑 그의 거친 숨소리만 들릴 뿐 정말 고요해요. 밤이 지나 아침이 찾아올 즈음 그의 숨소리는 점점 잦아들어요. 그게 상태가 나아졌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냥 더 이상 깊게 숨 쉴 힘이 남아있지 않다는 뜻이죠. 숨은 얕고 빠르고 불규칙해집니다. 바시키로프는 그의 맥박을 짚어봐요. 약하고 제대로 잡히지도 않아요. 혈압은 이미 위험 수치고 산소 포화도는 60%까지 떨어져 있어요. 이런 숫자에 선 사람은 의식을 잃게 되죠. 뇌가 중요하지 않은 기능부터 꺼버려요. 오직 숨 쉬는 것과 심장 박동만 반사적으로 남게 되죠. 고렐릭은 지금 생과 사의 경계에 서 있는 거예요. 하지만 여전히 살아 있어요. 바시키로프는 산소통을 새 걸로 갈고 약도 다시 투여해요. 손에 동상 입은 데 감은 붕대도 체크하죠. 이미 폐부종 앞에선 큰 의미가 없지만 의사로서의 본능은 뭐 하나라도 더 챙기고 싶거든요. 그는 고렐릭 곁에 가만히 앉아서 어깨에 손을 얹어줍니다. 아무 말 하지 않아요. 그냥 곁에 있어주는 거죠. 가끔은 이게 의사가 할 수 있는 전부일 때가 있어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동이 터옵니다. 구름 틈 사이로 희끄무레한 빛이 비치긴 하지만 해는 안 보이고 하늘은 온통 흐림이에요. 곧 폭풍이 몰려올 거란 신호죠. 코줄로프가 텐트에서 나와 하늘을 올려다봐요. 바람은 점점 더 세지고 구름들은 K2 산비탈을 휘감으며 빠르게 지나가고요. 정말 안 좋은 신호예요. 그는 위성전화를 켜서 스카르두에 있는 구조본부에 연락해요. 날씨 어떻습니까? 헬기 이륙할 수 있나요? 잠시 정적이 흐른 후 답이 와요. 불가합니다. 가시거리 100m도 안 됩니다. 풍속 초속 30m, 비행 금지입니다. 코줄로프는 전화를 주먹 쥔 손에 꼭 쥐어요. 미칠 듯이 소리치고 싶고 어필하고 억지로라도 뭔가 해결하고 싶지만 그게 무의미하단 걸 잘 알아요. 조종사들이 이렇게 날씨 안 좋은데 안 뜨는 건 겁쟁이라서가 아니라 정말로 목숨을 내놓는 일이라 그래요. 5,000m 고도에선 헬기도 한계고 공기는 희박하고 양력도 줄고 조종도 어려워요. 여기에 가시거리 제로의 강풍까지 겹치면 사고는 시간 문제예요. 문제는 헬기를 못 뜨면 고렐릭은 여기서 죽게 된다는 거죠. 코줄로프는 메디컬 텐트로 돌아와요. 바시키로프가 고렐릭 옆에 앉아서 수치들을 노트에 적어요. 맥박, 혈압, 호흡수. 이미 별 도움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의사로서의 습관이 그냥 몸에 배인 거죠. 어때요? 코줄로프가 묻지만 바시키로프는 노트에서 눈을 떼지 않아요. 상태 나빠요. 산소 포화도 50%까지 떨어졌어요. 호흡 얕고 맥박도 약합니다. 의식도 점점 잃고 있어요. 혈중 산소 포화도 50%라는 건 정말 심각한 수치예요. 이쯤 되면 장기들이 하나씩 멈추기 시작해요. 뇌, 심장, 신장 전부 다 비상 모드로 돌입하는 거죠. 고렐릭은 거의 움직이지 않아요. 피부는 창백하고 파래졌고 입술은 보라색이에요. 눈도 감겨 있고 숨결도 거의 느껴지지 않아요. 가끔 아주 미세하게 가슴이 들썩이고 낮은 신음소리만 나와요. 거의 죽어가고 있는 거죠. 느리지만 피할 수 없이. 팀원들이 하나둘 의료 텐트 주변에 모여들기 시작해요. 다들 조용하지만 똑같은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아요. 우리는 이제 뭘 해야 하지? 고렐릭을 걸어서 아래로 데려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는 이제 더는 걸을 수 없거든요. 들것에 태워서 옮긴다고 빙하 위로 갈라진 틈을 지나 폭풍 속에서 그건 며칠이나 걸릴 거야. 하지만 그에겐 몇 시간도 없어. 헬기를 기다린다고. 근데 그게 언제 올지 누가 알아. 내일 아니면 모레. 일주일 후일 수도 있겠지. 알피니스트 한 명이 조용히 말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코즐로프가 그를 바라보다가 다시 바슈키로프를 보고 또 텐트 안에 누워있는 고렐릭 쪽으로 시선을 옮겨. 그는 이 원정대의 리더야. 모든 사람에게 책임이 있지. 하지만 지금 코즐로프는 자기 결정이 아무 의미 없다는 걸 알아. 자연이 이미 결정을 내려버렸으니까. 그 순간 모두가 느꼈어. 이젠 기적만이 답이라는 걸. 바람이 더 세게 불기 시작해. 텐트들이 세차게 펄럭여. 사면에서부터 날아온 눈이 수평으로 휘몰아쳐 천을 때리고 모든 틈새로 들이닥쳐. 기지가 폭풍에 완전히 휩싸여 버려. K2에서 폭풍은 단순히 나쁜 날씨가 아니야. 그건 완전한 포위야. 자연이 텐트에 가둬두고 스스로 문을 열 때까지 절대 못 나가. 바람은 시속 80km까지 미친 듯이 세지고 한 번 한 번의 돌풍이 텐트를 때리면 거대한 주먹으로 맞는 것 같아. 천이 안으로 휘고 팽팽하게 당겨져서 금방이라도 찢어질 것 같지. 알피니스트들은 안에서 폴을 다급히 붙잡아 프레임이 무너지지 않게 버텨. 그때 시야는 완전히 제로. 하얀 안개가 사방을 에워싸서 바로 옆 텐트도 안 보여. 불과 5m 거리인데도 밖으로 나가면 그 즉시 길을 잃어. 한 발짝만 옆으로 내디뎌도 흰 눈보라 속에 사라져버려. 네 친구들이 불과 2m 옆에 서 있어도 널 찾을 수가 없어. 폭풍이 출입구를 봉쇄해. 완전히. 의료 텐트 안에서 바슈키로프는 고렐릭을 살리려고 계속 싸워. 약을 정확한 시간에 맞춰 투여하고 산소 마스크를 확인하고 압력이 떨어지면 바로 산소통을 바꿔. 할 수 있는 건 모두 하는 거지. 병원에서 하던 것처럼, 의대에서 배운 대로. 하지만 여긴 병원이 아니잖아. 여긴 바람에 흔들리는 텐트, 영하의 온도, 장갑을 벗고 주사하려면 손가락이 얼얼해. 기계도 실험실도 없고 검사해서 약을 조정할 방법도 없어. 여기 남은 건 의사 1명, 죽어가는 환자, 그리고 밖에 몰아치는 폭풍뿐. 바슈키로프가 덱사메타손을 또 주사해. 오늘만 5번째. 이 이상 투여하면 위험하다는 걸 그도 알아. 이 약엔 심각한 부작용이 있어. 면역력 저하, 고혈압, 위출혈 위험. 하지만 뭘 선택해야 할까? 부작용의 위험? 아니면 폐에 물이 차서 확실하게 죽는 것? 그는 위험을 택해. 고렐릭은 반응이 없어. 꼼짝도 않고 가만히 누워있어. 점점 숨쉬는 게 얕아지고 쉰소리도 약해져. 그게 액체가 줄어서가 아니라 이제 깊게 숨쉴 힘조차 없다는 신호야. 바슈키로프가 맥을 짚어봐. 거의 느껴지지도 않아. 분당 160번. 심장이 한계치로 돌아가면서 폐에 찬 물을 뚫고 피를 돌리느라 애쓰고 있어. 의사는 바로 알아차려. 이제 몸이 지고 있다는 걸. 바슈키로프는 텐트 밖으로 나가. 몸을 시도 때도 없이 흔드는 바람에 맞서 발을 내디디면서 코즐로프에게 걸어가. 그리고 말해. 최대 하루 남았어요. 어쩌면 그보다 더 적을 수도 있어요. 코즐로프가 그를 한참 바라보다가 묻지. 혹시 더 할 수 있는 게 있어? 없어요. 무조건 하산해야 해요. 무조건 병원으로. 무조건 헬기밖에 없어요. 코즐로프가 다시 위성 전화를 집어들어. 이미 3번째로 오늘 같은 얘기를 반복하고 있죠. 그의 손이 떨리고 있어요. 추워서가 아니라 자기 힘이 얼마나 한지 절실히 느끼기 때문이죠. 그는 의사예요. 사람을 살리는 게 그의 일이잖아요. 근데 여기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밤이 또 찾아오고 폭풍이 다시 몰려와요. 바람은 점점 더 거세지고 앞도 잘 안 보여요. 오늘은 헬기가 오지 않아요. 어쩌면 내일도 못 올 거고요. 팀은 그대로 베이스 캠프에 남아 있어요. 사방이 산과 폭풍 그리고 무력감으로 둘러싸여 있죠. 3일째, 4일째, 5일째 폭풍은 좀처럼 사라지지 않아요. 잠깐 약해지는가 싶으면 금세 더 거세게 돌아와요. 꼭 비웃기라도 하듯이요. 팀은 베이스 캠프에 갇힌 채 매일 아침 똑같은 일상이 반복돼요. 카즐로프가 교신을 시도해요. 헬기 소식을 묻고 돌아오는 답은 늘 한결같아요. 날씨 때문에 안 돼. 하루가 어제와 똑같이 흘러갑니다. 똑같은 흰 안개가 텐트 밖을 덮고 바람소리가 그치질 않아요. 똑같은 무기력함만 가득하죠. 여기 K2에선 시간이 완전히 다르게 흐르는 것 같아요. 할 일도 없고 텔레비전도 인터넷도 없어요. 텐트와 추위 그리고 기다림만 있을 뿐이죠. 시계바늘은 늘어지기만 하고 하루하루가 이어져 끝없는 고통처럼 느껴져요. 등방아들은 시간을 때우려고 장비를 고치거나 가져온 책을 읽거나 카드게임을 하면서 마음을 달래보려 애써요. 하지만 사실 다들 머릿속에선 같은 생각만 맴돌죠. 바로 옆 텐트에서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 고렐리크가 걱정인 거예요. 시간이 병보다 더 빨리 사람을 지치게 만들고 있었어요. 바슈키로프는 하루 종일 환자 곁에 있어요. 링거도 계속 갈아주고 약도 놓고 검사도 해봐요. 이 조건에서 의사로서 할 수 있는 건 다 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어요. 고렐리크는 경계를 넘나드는 중이에요. 몸은 마지막 남은 힘을 짜내고 심장은 약하고 불규칙하게 계속 뛰어요. 폐도 힘겹게 소리를 내며 숨을 쉬죠. 그는 의식을 찾지 못해요. 눈도 못 뜨고 목소리에도 반응하지 않아요. 그냥 누워있을 뿐. 삶과 죽음의 경계. 어디쯤에서 말이에요.
바슈키로프는 알아요. 이건 삶이 아니라고요. 그저 고통만 이어질 뿐이에요. 몸은 아직 버티고 있지만 이미 진 게임이에요. 남은 건 시간 문제뿐이죠. 그는 매일 아침 맥박을 확인하면서도 매번 놀라요. 심장이 아직 뛰고 있네. 매일 밤엔 오늘 밤에 끝나겠구나 라는 생각만 듭니다. 그런데도 고렐리크는 버티고 있어요. 팀원들은 점점 희망을 잃어가요. 아무도 그걸 입 밖에 꺼내지 않지만 다들 느끼는 분위기예요. 대화도 점점 짧아지고 서로 바라보는 눈빛은 더 무거워집니다. 어떤 사람은 텐트 앞에 멍하니 앉아 한참을 허공만 바라봐요. 한 등반가가 카즐로프에게 조용히 얘기해요. 혹시 우리 진짜 최악을 준비해야 하는 거 아닐까? 카즐로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이미 마음속으로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가족에게 어떻게 알릴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고,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앞으로 이 무게를 안고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 생각만 가득해요. 대사관은 꾸준히 파키스탄 당국에 압박하고 군 헬기는 기회만 오면 바로 뜨겠다고 약속해요. 현지 구조팀도 대기 중이에요. 하지만 날씨는 변하지 않죠. K2는 제 희생자를 붙잡아 놓고 놓아주질 않아요. 고렐리크는 지금 메디컬 텐트에 가만히 누워 있어요. 창백하고 거의 숨도 안 쉴 만큼 힘이 없어요. 곁엔 바슈키로프가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젠 더 이상 기록지도 안 쓰고 그냥 옆에 앉아서 기다려요. 기다리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요. 여섯째 날 고렐리크의 상태는 정말 심각해졌어요. 맥박은 거의 안 느껴지고 숨소리조차 약하고 끊어져요. 산소 포화도가 30에서 40% 사이에서 오락가락해. 이런 수치라면 사람이 이미 죽어 있어야 하거든. 그런데도 고렐릭은 아직 버티고 있어. 바슈키로프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 이런 고산 폐부종 사례는 수도 없이 봐왔지만 보통 치료 안 하면 이틀이나 사흘 만에 죽거든. 그런데 고렐릭은 벌써 여섯째 날을 맞이하고 있어. 단순히 살고 싶다는 의지로 설명이 안 돼. 이건 뭔가 다른 거야. 몸이 모든 기능이 거의 멈추기 직전인데도 포기하지 않는 거지. 하지만 이런 상태가 오래 갈 순 없다는 거 모두 안다. 코즐로프가 팀을 모아 솔직하게 말해. 결정을 내려야 돼요. 그냥 이렇게 앉아서 기다릴 순 없어요. 알피니스트 중 한 명이 말해. 침대에 고정하고 아래로 내려보면 어떨까요? 마을까지만이라도 거기서 헬기를 부르는 게 더 쉬울 것 같아요. 바슈키로프가 고개를 저어. 못 버텨요.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심장이나 폐에 부담이 너무 심하거든요. 지금도 간신히 버티고 있어요. 계속 흔들거나 고도가 바뀌거나 추위에 노출되면 질병보다 그게 더 위험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이렇게 놔두고 그의 죽음을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우린 죽음을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우린 헬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일주일째 헬기 소식도 없잖아요. 목소리들이 커져. 며칠 동안 쌓였던 긴장이 터져 나오는 거지. 아무도 고렐릭한테 화내는 거 아니야. 이 상황, 이 무력함, 그리고 바꿀 수 없는 현실에 화를 내는 거지. 코즐로프가 손을 들어 조용하게 만들고 하나하나 시선을 마주쳐. 선택지는 두 개예요. 하나는 고렐릭을 직접 데리고 내려가는 것. 바슈키로프 말대로 그건 너무 위험해.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두 번째, 그냥 여기서 헬기를 계속 기다리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다 하는 거예요. 팀원들이 아무 말도 안 해. 다 알아. 둘 다 별로 좋은 선택은 아닌 거. 하지만 두 번째라도 한 줄기 희망이라도 있어. 아주 희미하지만. 코즐로프가 다시 통신센터에 연락해. 이번엔 사정이 아니라 거의 명령조로. 헬기 필요해요. 당장. 어떤 대가든 상관없어요. 군용 헬기 못 뜨면 민간 헬기라도. 민간 쪽이 두려워하면 돈 더 준다고 하세요. 우리는 헬기가 절실해요. 코디네이터가 조심스럽게 받아. 상황은 이해해요. 할 수 있는 모든 걸 하고 있어요. 모든 걸 하고 있다지만 이건 부족해요. 사람이 죽게 생겼어요. 기상이, 날씨고 뭐고 상관없어요. 뜰 수 있는 사람을 찾아요. 잠깐 조용해지더니 한 명 있어요. 베테랑 조종사예요. 산악비행 20년 넘었어요. 내일 아침에 날씨가 잠깐만 좋아지면 시도해보겠다고 하네요. 코즐로프가 무정이를 꽉 쥐고 손가락 마디가 하얘져. 그 사람한테 전하세요. 한 명 살리면 원하는 건 뭐든 다 주겠다고. 알겠습니다. 전달하죠. 정말 작은 한 줄기 희망만 남아있었지. 일곱째 날 아침 해 뜨기도 전에 다들 기상해. 텐트 밖으로 나가서 하늘을 봐. 구름이 갈라져 있고 사이사이로 푸른 하늘이 보이거든. 바람도 시속 20km까지 약해졌고 시야도 좋고 위쪽에 K2 정상도 보일 정도야. 이게 그 창문이야. 크진 않아도 충분해. 코즐로프가 바로 무정의로 외쳐. 날씨 좋아졌어요. 헬기 뜰 수 있어요. 확인. 조종사는 이미 베이스에서 준비 중이에요. 곧 출발합니다. 일주일 만에 처음으로 베이스 캠프에 진짜 희망이 떠올랐어. 투명한 게 아니라 손에 잡히는 희망. 팀원들이 재빨리 착륙장 정리해. 눈 치우고 마커도 세워놓고 형광색 재킷을 둘레에 쫙 깔아요.
멀리서도 조종사가 착륙할 곳을 알아볼 수 있게요. 바슈키로프는 고렐릭을 손질해요. 링거 확인하고 산소통 점검하고 침낭에 몸 고정시키고요. 착륙만 하면 바로 이송할 수 있게 준비는 끝내야 하거든요. 시간 싸움이에요, 진짜로. 30분이 지나고 1시간이 흐르는데 헬기는 깜깜 무소식. 코즐로프가 다시 무정이를 잡아요. 헬기 어디에요? 우리한테 주어진 시간 얼마 없어요. 잠시 조용했다가 코디네이터가 긴장한 목소리로 답해요. 조종사가 20분 전에 떴어요. 근데 산 가까이 가니까 또 날씨가 나빠졌답니다. 구름이 너무 많이 꼈어요. 시야도 거의 안 보이고요. 그럼 뚫고 올 수 있을까요? 긴 정적. 그리고 대답이 와요. 조종사가 너무 위험하다고 돌아온답니다. 이 말이 마음에 쿵 하고 떨어져요. 팀은 착륙장에 서 있어요. 눈도 치워놨고 마커도 환하게 깔아놨죠. 다 끝냈어요. 환자도 준비됐어요. 헬기만 오면 되는데 오질 않아요. 알피니스트 중 한 명이 조용히 말해요. 바로 앞까지 왔었는데. 코즐로프는 무정이를 내려놓고 하늘을 올려봐요. 구름이 다시 모이기 시작해요. 파란 하늘 틈이 다 닫혀갑니다. 바람도 세져요. 이제 진짜로 그 작은 가능성마저 사라져요. 바슈키로프는 메디컬 텐트 앞에 서 있어요. 움직이지 않고 그저 멍하니 어디론가 바라보고 있어요. 그는 의사예요.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아요. 고렐릭은 일주일, 정확히 말하면 7일을 버텼어요. 삶과 죽음의 줄타기를 하면서요. 몸이 가진 모든 에너지를 다 써버렸고 심장은 겨우 움직이고 있어요. 폐는 물에 거의 잠겨서 산소가 더 이상 못 들어가요. 몸은 아직 싸우고 있지만 이미 결판은 난 거죠. 바슈키로프는 텐트 안으로 들어갑니다. 고렐릭의 맥박을 재요. 약하고 거의 끊어질 듯 잡히지도 않아요. 숨도 아주 얕고 들이쉬고 한참 있다가 또 겨우 한번 쉬어요. 이런 걸 체인 스토크스 호흡이라고 해요. 뇌가 이제 호흡을 놓아버리는 시기예요. 마지막 단계. 의사는 옆에 앉아요. 고렐릭의 손을 잡아요. 동상 걸리지 않은 쪽을요. 차가워요. 거의 얼음 같아요. 미안해요. 작게 읊조려요. 난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 고렐릭은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듣지도 못하겠죠. 이미 어딘가 의식 저편으로 떠나버린 거예요. 바슈키로프는 그저 가만히 손을 잡고 앉아 있어요. 기다리면서요. 이젠 알아요. 기적은 오지 않을 거예요. 일주일째 저녁. 메디컬 텐트 안은 아주 조용해요. 바깥에서는 바람소리 그리고 산소통에서 나는 쉬쉬 소리만 들려요. 바슈키로프는 여전히 고렐릭 옆에 앉아 있어요. 손을 잡고 얼굴을 바라봐요. 피부가 창백하고 왁스처럼 거의 비칠 듯 투명해요. 숨결은 점점 더 뜸해져요. 한 번 들이쉬고 멈춰요. 다시 한 번. 이번에는 멈춤이 더 길어요. 이제 끝인가 봐요. 바슈키로프는 알아요. 이 장면. 그는 수십 번도 더 겪었으니까요. 몸은 차례대로 꺼져요. 먼저 손발끝이 완전히 차가워지고 그 다음 신장이 멈추고 그 다음엔 간 그리고 마지막으로 심장이요. 고렐릭이 마지막 한 번 아주 힘겹게 숨을 쉬어요. 가슴이 천천히 올라갔다가 내쉬고 아무 움직임이 없어요. 바슈키로프는 시계를 봐요. 초를 하나하나 세요. 10, 20, 30, 또 한 번 아주 미약하게 거의 안 보이게 숨을 쉬고 내쉬고 멈춤. 바슈키로프가 고개를 가까이 해서 귀를 그의 입에 갖다 대고 들어봅니다. 목에서 맥박을 짚어봐요. 간신히 자필락 말락 심장이 마지막 박동을 내요. 고렐릭은 더 이상 숨을 쉬지 않아요. 의사는 잠깐 더 기다려봅니다. 1분, 2분 다시 맥박을 재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는 산소 마스크를 조용히 벗기고 고렐릭의 두 눈을 감겨줘요. 담요를 턱까지 덮어주고 텐트 밖으로 나가요. 팀원들은 모닥불 옆에 앉아 있어요. 다들 말이 없어. 그냥 불만 바라보고 있어. 바슈키로프가 나타나는데 아무도 물어보지 않아. 얼굴만 봐도 다들 이미 다 알지. 코즐로프가 일어서서 의사한테 다가가 어깨에 손을 얹으면서 말해. 당신은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 바슈키로프는 고개를 젓지. 그걸로는 부족했어. 여기 누구도 더 할 수 있는 건 없었어. 의사는 아무 대답도 안 해. 그저 멍하니 불만 바라보지. 그때 한 등반 대원이 조용히 물어봐. 언제? 10분 전이야. 팀은 다시 조용해져. 각자 자기 생각에 잠겨. 고렐릭이 경사면에서 어떻게 함께 일했는지, 줄을 어떻게 고정했는지, 말없이 얼마나 꼼꼼하고 신중하게 움직였는지 모두 떠올려. 그가 장갑 없이 단 1분 있었던 게 모든 걸 바꿨지. 코즐로프가 위성 전화를 집어들어 러시아로 전화를 걸어야 해. 가족에게, 아내에게, 아이들에게 말해야 하지. 인생에서 가장 힘든 전화야. 불 옆에서 살짝 떨어져. 번호를 눌러 신호음 소리가 들려오기만 기다려. 베이스 캠프엔 밤이 찾아오고 기온은 영하 30도까지 뚝 떨어져. 별들은 무심하게 밝고 차갑게 빛나고 K2가 캠프 위에 커다랗게 검은 그림자처럼 솟아올라 있어. 말도 없고 움직임도 없는 그저 묵묵한 산. 누굴 죽이려고 한 게 아냐.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거지.
사람들은 스스로 이 산에 오고 가끔은 돌아가지 못할 뿐이야. 고렐릭이 K2에 온 건 정상에 오르기 위해서였어. 하지만 거기까지 가지 못했지. 자기가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베이스 캠프에서 세상을 떠났어. 동상 때문에 시작된 일련의 상황을 아무도 멈출 수 없었어. 폐부종, 폭풍, 구조 불가, 일주일 동안 이어진 고통, 그리고 죽음. 하지만 그의 마지막 숨이 이 모든 이야기의 끝은 아니야. 여들의 아침. 모두들 의무 텐트 앞에 모여 이제 결정을 내려야 하지. 고렐릭의 시신을 어떻게 할지. 아래로 운구할까? 빙하를 따라 내려가면 2, 3일은 걸려. 이런 조건에서 시신을 운반하는 건 남아있는 모두에게 큰 위험이야. 크레바스, 눈사태, 동상. 그리고 결국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시신을 내려가도 사람은 돌아오지 않아. 헬기로 이송, 날씨는 좀 나아졌지만 현장 통제소는 말해 산 사람부터 우선이라고. 죽은 사람은 나중에 데려가거나 아예 데려가지 않을 때도 있다고. 코즐로프가 대원들을 바라봐 조용히 말해. 여기서 묻어주자. 아무도 반대하지 않아. K2에서는 그게 일상이야. 이 산은 많은 등방아들의 마지막 안식처가 되니까. 그들의 시신은 자주 경로를 표시해주는 마커처럼 경사면에 남아있거든. 팀은 베이스 캠프 근처 바람 막아줄 만한 돌밭의 작은 터를 찾아. 언 땅을 파는 게 쉽진 않아. 힘든 고도에서 삽질할 때마다 숨이 턱 막히는 기분이지. 고렐릭의 몸은 침낭에 싸고 모두들 힘을 합쳐 그 자리로 옮겨 천천히 구덩이에 내려놓고 돌로 덮어. 눈과 야생동물로부터 지키려고. 모두가 무겁게 그 앞에 서 있어. 코즐로프가 몇 마디 해. 고렐릭이 얼마나 믿음직한 동료였는지, 얼마나 산을 좋아했는지, 그가 결국 이곳 자신이 오르고자 했던 정상 아래 영원히 남게 됐다는 얘기를. 바시키로프는 묵묵히 서 있어. 그는 의사지. 언제나 목숨을 지키기 위해 싸워왔는데 이번엔 결국 패배를 인정해야 했던 거야. 한 대원이 나무로 만든 십자가를 세워 거기엔 이름과 함께 날짜 그리고 짧은 글귀가 적혀 있어. 끝까지 정상에 도전했다. 대원들은 하나둘 고렐릭의 무덤 앞을 지나며 마지막 인사를 해. 어떤 이는 그냥 묵묵히, 또 어떤 이는 작은 속삭임을 남겨. 누군가는 그냥 몇 분 동안 멍하니 돌을 바라보다가 결국 다시 캠프로 돌아가요. 탐험은 계속되지만 전처럼 신나진 않아요. 멤버들은 남은 캠프를 세우고 정상까지 갈 길을 준비하죠. 하지만 모두의 머릿속에는 고렐릭 생각만 가득해요. 모든 게 얼마나 순식간에 바뀔 수 있는지 그런 생각요. 장갑 없이 단 1분, 일주일 동안 이어진 고통, 안전하다고 믿었던 곳에서 갑자기 끝나버린 한 사람의 생명. 한 달쯤 지나서 탐험대는 마무리되고 팀원들은 러시아로 돌아가요. 고렐릭 없이요. 그의 이야기는 모두에게 커다란 교훈이 돼요. 산을 오르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 이야기가 늘 위험을 잊지 말라는 경고로 회자되죠. 산이 위험한 건 꼭 정상에 올라갈 때나 죽음의 구역에서만 그런 게 아니에요. 어디든 똑같이 위험하죠. 고산의 동상은 단순히 손상을 넘어서 심각한 위기로 번져요. 한 번 다치면 몸이 버텨주질 못해서 문제가 쌓이고요. 그러다 K2에서 특히 겨울이면 그런 합병증은 곧 죽음이라는 뜻이죠. 산이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인간의 한계를 그대로 보여줄 뿐인 것 같아요. 고렐릭은 산에 정말 익숙했던 등반가였고 규칙도 잘 알고 있었어요. 장갑을 절대 벗지 말아야 한다는 것도요. 하지만 결국 벗고 말았죠. 밧줄이 도저히 풀리지 않았고 1분 정도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그 1분이면 충분했죠. 지금도 고렐릭의 무덤은 K2 산자락 근처에 남아 있어요. 나무로 만든 십자가는 햇빛과 바람에 바랬고 돌무더기는 눈에 일부 덮였지만 그 자리는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리고 아무도 답할 수 없는 한 가지 질문도 여전하죠. 만약 그때 헬기가 떴다면 과연 무슨 일이 달라졌을까?